제네시스와 함께하는 시네 코멘터리, 올해도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시네21 정재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 초청자기자, 10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의 정우 배우 앉아 계십니다. 배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부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배우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축제가 한창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뵙게 됐습니다. 아마 녹화 진행하는 오늘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부산은 정우 배우의 고향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지난해에는 또 올해의 배우상 심사를 위해서 부산국제영화제 찾으셨어요. 지금 영화제 참석을 위해서 올해 다시 배우로 참석하셨습니다. 좀 올해 영화제를 즐기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작년보다 더 규모도 그렇고 또 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좀 관객분들이 굉장히 좀 움츠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마스크도 완전히 다 벗으셔서 얼굴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작년보다 또 좀 활기차고 또 에너지가 더 풍부해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정우 배우 출연작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특별히 제네시스 G80의 전동화 모델인 G80 EV 앞에서 진행을 합니다. 직접 앞에서 차량 보시니 어떠세요? 이건 뭐 약간 압도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과 광이 나서, 그리고 바디가 굉장히 섹시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롱바디처럼 이렇게 뒷자리가 아주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욕심나는 캐릭터인데요. 네. 배우가 보기에도 매력적인 네. 피사체다. 매력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이렇게 자동차 앞에서 인터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기회가 좀 특별한 기회가 네.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우 배우가 출연한 작품들의 대표작들, 비하인드 스토리 함께 정우 배우와 나눠볼 텐데요. 정우 배우와 처음 볼 작품은 영화 바람입니다. 장난해. 이게 찍으신 건 또 2008년 그 무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만나도 16년 전에 촬영하신 작품.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엊그제 촬영하고 네. 개봉한 것 같은데 음악이 참 좋죠. 네, 정재일 네. 음악 감독님이 맞아요. 음악도 해주셨고. 조각으로 하셔서. 네. 이 영화랑 너무 잘 어울려요. 같이 보면서. 맞아요. 예, 영상이랑 네. 음악이 잘 어울리고. 아니, 손호준 배우 또 나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형님. 김정국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촬영을 하셨을까요? 저 교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나왔던 그 학교에서 촬영을 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 아마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경남고등학교인가? 아마 그때 그 운동장에서 네.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교복은 그 실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졸업하신 다닐 때 학교에? 그 교복을 기준점으로 해서 네. 디자인을 했고. 그럼 저 때만 해도 또 오랜만에 교복 입으셨던 거겠어요. 모교의 교복을. 그렇죠. 네. 혹시 아직 소장하고 계세요? 없어요. 인상팀이 다 갖고 갔어요. 바람은 한국에서 특정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보낸 남성들이라면 재미없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 영화일까? 네, 공감대가 워낙 많은 영화니까요. 네. 2009년에 배우 정우에게 바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나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나의 이야기를, 네. 또 나의 학창 시절 혹은 또 나의 가족, 특히 또 아버지 얘기를 영상으로 또 담을 수 있는 개인적인 또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또 배우로서의 의미는 많은 또 팬분들께, 네. 관객분들께 정우라는 배우를 각인시킬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죠. 지금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 엔딩 크레딧 보면 원한 김정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제 김정국은 배우님께서 극 중에서 분하신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 배우님의 본명이기도 하시죠. 네. 그때 원한을 쓰게 되신 어떤 전후 과정 같은 것들 다시 복귀해 주신다면요?
이성환 감독님이랑은 처음 만난 건 이제 바람 이전에 이제 스페어라는 작품으로 같이 주연 배우와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만나게 됐었고, 근데 이제 작품 촬영할 때 그 남다른 의미의 감독과 배우였기 때문에 첫 주연작이었고 첫 입봉작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정말 그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 사적으로 친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루아침에 제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던 게 아니라 뭐 하루, 한 달, 뭐 1년, 2년에 거쳐서 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내 가족 얘기를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흥미로워 하시고 너무 그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정호 씨 가능하다면 이제 나한테 들려줬던 이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냐라고 해서, 감독님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나 그런 어떤 구조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뭐 일기 쓰듯이 한번 써봐라 이래서 일기 쓰듯이 쫙 쓴 거죠. 뭐 어떤 지문이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뭐 인물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쫙 이제 써내려간 거죠. 제 가족 이야기도 그렇고 한 일주일 남짓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쫙 밤새서 즐겁게 정말 뭐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보여드리니 감독님께서는 너무 또 재미있게 또 그 작품을 또 잘 봐주신 거죠. 이게 나의 지난 역사를 친한 지인들에게 말로 풀 때와 사실 어떤 정제된 형식의 문장인 글로 풀 때는 또 감정이 다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글을 써가던 그 밤의 어떤 기분 같은 것들이 기억나세요? 애 친구들 그리고 학창 시절 때 이야기 어떤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그때 공기를 써내려간 것도 아주 흥미롭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했던 건 사실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또 실제로 또 그때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글 쓰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사실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꼽는 단 하나의 명장면이 있다면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국이 아버지의 환영을 보낸 장면이 아닐까 짱구.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영화 클립 볼까요? 네. 저희 두 번째로 함께 볼 영화는 김현석 감독님의 세시봉입니다. 너 여전하구나. 내 결혼식 전날 어제 안 그래도 희애 선배님 오랜만에 또 뵀었어요. 네. 예, 보통의 가족 때문에 오셔서. 자영이 좋아하지. 어디까지 가니? 저 머리는 실제 네. 저렇게 자르셨어요 당시에? 저 스타일로 아니면? 저거 약간 피스도 좀 붙이고, 피스도 붙이시고. 약간 좀 그 고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머리는 이제 머리가 좀 부했잖아요. 네네. 그냥 그거 표현하려고 좀 머리 피스를 좀 붙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르기도 하시고 예, 예, 예. 붙이시고. 머리도 좀 길렀었고. 너 그래도 작곡해놓은 노래 많지? 나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되냐? 나 그대에게 좋아해. 알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 배워서 꼭 불러줘. 이게 부산이 등장하진 않지만 또 부산에서 찍으셨더라고요. 네, 통영. 네. 네. 희애 선배님은 그대로세요. 네, 저도 이거 네? 다시 보면서 야. 뭐 배우님도 그대로시고. 네. 나 그대에게. 뛰어가는 효주 배우 너무 예쁘게 나오죠. 이게 제가 세시봉을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영화는 멜로로서도 너무 설레는 지점이 확실하지만 저는 재능에 관해 고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배우님도 또 연기라는 예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능과 노력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좀 배우 입장에서의 재능, 노력은 배우님께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 재능과 노력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재능을 그 재능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려면 또 노력과 시간이 분명히 또 필요하고 그 재능을 또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그 과정들에 또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공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재능이 있다라고 믿고 노력을 하죠. 나는 재능이 없어 무조건 노력을 해야 돼라는 쪽보다는 네. 모르겠어요. 이 발언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근데 스스로에게 신뢰가 있으셔야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접근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내 꿈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같이 감미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배우라는 직업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네. 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나를 네. 내가 내 자신마저 믿어주지 않으면 이 너무 너무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롭고 험한 길을 기현님께서 재능에 관한 일말의 확신과 노력을 곁들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사실 요 1년의 시기 바람, 응사, 세시봉까지의 시기에 영화 바깥의 인간 정우는 30대 중반 정도에 접어든 나이셨더라고요. 네, 30대 초중반. 초중반이었죠. 네. 근데 고등학생으로 나온 바람, 대학생으로 나온 응사, 그리고 세시봉까지 어떤 청춘의 도상으로 이 시기엔 활약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특정된 한 시절의 청춘을 연기한 경험, 그리고 연속적으로 스크린에 그리고 브라운관의 청춘의 열정, 사랑, 꿈 혹은 좌절 이런 여러 청춘의 단면들을 이런 매체에 아로새긴 이 시기를 어떻게 추억하세요? 향수죠. 또 공감이고 살아왔던 시대나 배경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런 어떤 공기들은 네. 많이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저도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되게 그 즐겁게 아주 그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있죠. 그 시기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갈증이라든지 욕심이랄까 그런 욕망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때는 아주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제 배우 정우는 그래서 아주 악착같이 연기에 혹은 작품에 접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오히려 후회가 없으시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불사랐던 시기에 모든 것을 불태운 작품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기도 한데 또 좀 아쉬운 게 제가 보니까 필모를 보니까 1년에 한 작품씩 했더라고요. 네. 일부러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고민하면서 또 한 작품을 또 선택하게 되고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또 깨달음과 분명히 또 경험은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조금 다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선택을 해도 조금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후회하진 않는다라는 그 생각은 있어서 좀 위안이 되죠. 이렇게 청춘을 불살랐던 시기에 또 다른 작품인 히말라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무도한 클립을 보겠습니다. 엄대장이 K2까지 올라가면 14장 완등이라는 신화를 쓸 거야. 받아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이들이 확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내부십니다. 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언제 빼고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엄대장 이제 상큼한 가야겠다. 실제로 약간 좀 태우셨나요? 태닝 같은 걸 하셨을까요? 좀 타기도 했었고 또 메이크업을 좀 약간 어둡게 한 어둡게. 것도 있었고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죠.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배수 형도 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전배수 배우, 때도. 네. 네. 실제로 배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시죠, 영화에. 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당시에 775만 명의 관객이 들었던 흥행작이기도 하고요. 배우님 극 중에서 대명대 산악부 출신이자 칸첸중과 등정을 시작으로 어몽길 대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박무택 산악인을 네. 연기하셨어요. 박무택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고되고 보람찬 훈련을 수행하셨던 그 과정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제가 이제껏 했던 작품 중에 물리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고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로 보면 휴먼이고 뭐 코믹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촬영을 했던 배우분들은 아주 뭐 스태프분들도 말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 작품이 저는 세시봉 노래 부르면서 그 정말 그 웃고 즐기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앉을 수 없는 작품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작품을 하다가 와, 저는 원래 산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산도 타야 되고 또 오래 걸어야 되고 촬영하는 것보다 촬영하러 가는 게 더 힘들었어요. 산으로 가는 길. 네팔도 마찬가지였고 뭐 스위스 몽블랑도 그랬었고 그렇게 6, 7개월 동안 그렇게 고된 촬영을 하고 네팔까지 가서 경험을 하고 오니 이제는 동네 뒷산 올라가는 거는 정말 이제 취미가 된 거죠. 식은죽 먹기로 할 식은죽 먹기로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네. 모두가 합심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또 뜻깊은 기억으로 그렇죠. 많이 배웠죠.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배우로서 많이 배우고 또 이 작품 자체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이제 예고편 오랜만에 저도 한 뭐 거진 한 7, 8년 만에 10년 가까이 만에 이렇게 예고편을 보는데 참 풋풋했던 예, 저 때 그래도 그 너무 그때 철없이 내가 현장에서 행동했던 그런 마음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되게 귀여워요. 그래도 귀여워요. 사실 박무택 산악인도 실존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당시 배우님 하셨던 인터뷰 좀 찾아보니까 어몽길 대장님의 저서 같은 것들은 읽었지만 오히려 박무택 산악인의 유가족을 만나는 일은 촬영 중에 수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님 뭐 저희 아까 얘기 나눈 세시봉도 그렇고요. 지금 히말라야도 그렇고 사실 재심 같은 경우에도 실존 인물이 계신 영화였잖아요. 지금 실존 인물이 있는 서사를 꽤 연기를 하셨는데 어떤 배우님께서 실존 인물이 있는 경우에 그 인물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허구화된 인물에 접근하는 방식과 좀 다른가요? 저는 뭐 실존 인물이 있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제도나 그런 걸 벗어나서 사람의 어떤 도의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허락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명예라든지 그분들을 좀 자칫 잘못해서 조금은 오해될 만한 조금은 또 실추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사실 배우보다는 제작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진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깊이 있었고 연기를 함에 있어서 부분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 묻어나 있는 그 캐릭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 있든 실화를 바탕으로 하든 이 실화의 베이스의 어떤 느낌보다는 이 시나리오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눌 마지막 작품이죠. 올해 영화제에 초청됐던 작품이자 10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들 뭘 찾으려고 했네. 아이고 형사님들. 이게 진짜 더러운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전한 돈이라고. 최대 3분이야. 무조건 3분 안에 끝내야 돼. 빚진 돈은 그냥 빡 갚아주고 차 한 대 뽑으려고요. 여기가 적어도 뭐. 예, 반장님. 난리 났다. 총 맞아 뒤진 놈들이 널렸다니까. 죽여!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저 색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거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색감이. 후반 작업의 어떤 DI 색보정의 측면에서는 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영화란. 이 돈 이거 진짜 우리 거라고. 나 진짜 자수할까? 어쩌냐 친구가 나가버렸네. 좀 이 작품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형제처럼 끈끈한 이 두 형사가 각자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 순간 정말 그 뒤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 생각에는 아주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둠의 돈, 범죄 조직의 어떤 소위 말해 이제 더러운 돈에 손을 대게 되면서 그때 아주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직과 경찰에 동시에 쫓기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액션 느와르 범죄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김민수 감독님과는 대학 동문 예, 되었습니다. 동기예요. 또 두 분의 인연이 좀 궁금한데요. 좀 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대학에서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네, 감독님이랑은 학교에서는 제가 그 학교를 네. 오래 다니긴 했는데 학교를 그렇게 막 열심히 못 다녔었어요. 네. 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열심히 못 다녀서 학교에서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얼굴 정도 아는 그 정도 사이였는데 되려 그 사생결단 현장에서도 만났었고 네. 연출부로 있었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활동할 때 촬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만났었던 그 인연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데뷔를 하겠다고 대본을 받았을 때 민수 감독이 이게 민수가 준비하는 작품이구나. 네. 그리고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네.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대본을 펼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극 중에서는 뒷돈 챙기는 형사 명득을 연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명득은 김대명 배우가 연기하는 동료 형사인 동혁과 함께 친형제처럼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동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객들이 명득과 동혁의 케미스트리를 기대한다면 좀 어떤 점을 기대하고 관람하면 좋을까요? 그냥 설정 자체가 이 두 형사, 이 두 친구는 네. 형제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일단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런 모습, 어떤 서로 위해주는 모습. 동혁은 명득을 위해주고 네. 그 명득은 또 동혁을 또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뭐 반복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게 그냥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초반에 이런 모습들이 근데 아주 그게 진한 우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몇 씬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요즘 관객들은 워낙 그 수준도 높으시고 네. 이 보시는 이 눈높이가 너무 우리 관객분들은 훨씬 또 이게 높으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이런 어떤 관계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마치 그 예전에 그 홍콩 느와르에서 아주 그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느낌의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유덕화, 주윤발, 장국영의 그럴 수도 모습들을 있죠. 정우 예, 배우와 예. 김대명 배우에게도 올드하면 빼고 네, 그렇죠. 오래된 영화니까 그 영화는 2020년대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그리고 정우 배우와 시네 코멘터리 함께했습니다. 배우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내주실까요? 이렇게 또 야외에서 또 관객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여기 또 뒤에 이게 무수히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또 추억을 남기시려고 이러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또 저에게는 또 잊지 못할 또 인터뷰 좋은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